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대법원이 새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그리고 성폭력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타공인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함없이 오늘도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드디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에 처할 수 있는 공고안을 발표했잖아요. 우선 이 양형 기준이란 것부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양형 기준은 2007년 4월 27일 양형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저도 박사 논문이 양형 논문이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양형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게 사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가끔씩 있었어요. 우리가 살인죄라는 걸 고민하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에게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진다. 그럼 5년부터 30년. 그럼 판사의 재량은 한 사람을 살해했을 때 그 범죄인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도 가능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무기도 가능하고 5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판사가 가지고 있는 장량 감경을 생각하면 사실 5년을 2분의 1로 깎으면 2년 6개월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너무 많은 그 스펙트럼 쪽에서 과연 판사의 우리는 양형 판단권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럼 적어도 양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만들자라고 그 의견이 모아져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거의 구공판사건이 98% 이상 되는 범죄가 양형 기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에서는 범죄별로 형량이 너무 그 최저와 최고 형량이 사이가 크다. 그래서 판사들의 재량이 맡겨지다 보니 들쭉날쭉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권고하는 게 양형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새로 발표한 어린이 아동 청소년들 대상 그 성착취물들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그동안 앞서 98% 양형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에 나온 것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조금 약간 외람된 말씀이고 뭐 양형위원회에서는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기존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판사들이 기존에 있던 판결의 선고 양을 기초로 그 선고 양에서 이 범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범위가 있느냐. 라는 걸 가지고 양형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이 아니라 판사들의 일반적인 선고에 관련된 감정을 어느 정도 양형 기준에 이제 반영을 했는 것이고 사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공정, 그 다음에 객관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양형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새로운 범죄니까. 새로운 범죄니까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의 법 감정을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 보자. 제가 모처럼 양형위원회 오늘 꼼꼼하게 한 40페이지짜리 되는 그 양형에 관련된 내용을 다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타당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양형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 앞서 말씀하신 것 좀 건전한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동안 분노하셨던 게 뭐냐면 손정우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영화 아기부터 시작해서 그 범행이 너무 잔인하고 악랄하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심각한 성학대 성폭력을 당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영상물이 오랜 동안 돌고 전파력이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지우려고 해도 힘들고 지워도 또 나오고 그런데도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그 형량을 보니까 평균 2년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형위원회가 뒤늦었지만 그나마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피해자들의 피해에 걸맞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29년 3개월이라는 그
숫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나왔는데 조금 더 몇 개 더 양형 기준 이번에 마련된 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양형 기준에서 저희들이 가장 공분했던 게 성착취물 제작죄에 관련된 이제 양형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고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럼 5년 같으면 5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한 건데 기존에는 사실 이런 법정형에 전혀 맞지 않는 양형 기준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양형 기준 중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때 이제 가중되는 구간을 보면 그게 한 7년에서 13년 정도의 법정형이 만들어지고 이제 특별 양형인자라 그래서 좀 이제 시청자들께서 조금 복잡한데 하여튼 굉장히 죄질이 나쁜 양형인자가 2개가 있으면 그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러면 상습적이거나 잔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만들었고 더 이제 가중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제 표디가 말씀 주신 대로 상습이면 거기에서 또 가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법정형이 나왔는 거는 7년에서 13년, 13년에 2분의 1 가중하면 19년 6개월, 그 19년 6개월에 다시 2분의 1 가중하면 29년 3개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정형의 그 상한이 거의 따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30년. 그런 계산을 거쳐서 나온 게 29년 3개월이군요. 예. 그래서 19년 6개월을 다시 2분의 1 가중하면 저도 이거 숫자로 다 계산해 봤는데 그게 29년 3개월이고 그렇게 치면 거의 법정형의 30년에 걸맞은 형이 나오고 상습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양형 기준에서 정했어요. 원래 상습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상습이 드러나면 상습이라고 판단하는데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2회 이상 만약에 그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면 그로부터 상습성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되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어떤 불법성을 저질렀을 때 거의 유기형 최고 상한 사실 그게 29년 3개월이라 그래서 유기형이지만 판사들 입장은 그 정도 형이면 무기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년이 넘는 유기형이 되면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무기형까지 선택할 수 있다. 즉 법정형과 거의 유사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내려받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동 성착취물은 만들지도 배포하지도 다운받지도 호기심을 갖지도 말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반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성폭 진짜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게 신체적으로 이런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형량이 높지 않았는데 이렇게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만 높인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국민 시청자들께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착취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이미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일어났고 일어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촬영했단 말이에요. 촬영을 해서 그것을 성적의 유의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걸 경제적 이익의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질은 2배가 더 무거운 거죠. 사실 개인적인 어떤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저희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나이를 16세로 올렸거든요. 그들에게 그러한 행위하는 것도 우리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폭력물을 찍고 그걸 우주보다 넓은 공간에 그걸 배포하고 그 배포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울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의 피해는 우주보다 넓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저는 물리적 성폭력보다 그 물리적 성폭력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그것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유포되는 거는 정말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과거에는 사법부가 간과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뭐 일어나는 그 국회에서도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조금 낯뜨거운 말들이 오고 갔었고요. 뭐 일부는 게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재미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인식들이 과거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 짚어볼 게 이제 심신미약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조두순 판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고 이제 12월에 나오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조두순 판결 때문에 이제 음주로 인한 주치 감경, 성폭력에는 제외됐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양형 논문 만들 때 음주로 인한 성폭력이 있을 때 사실 저는 가중처벌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학계와 모든 분들이 너 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음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싶었는데 사실 음주를 하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때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피해자에겐 더 훨씬 더 피해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양형 기준에 그 양형 기준 오늘 만약에 시청자들이 들으시면 양형위원회라고 그냥 치시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게 성폭력 범죄인데요. 네. 그 성폭력 범죄 밑에 그 타이틀에 보면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다 할지라도 감경하지 않고 네. 술을 먹고 그냥 용기를 얻기 위해서 술을 먹고 성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걸로 만들었고 지금 디지털 성폭력 이 범죄에서도 그 밑에 양형 기준에 분명히 그렇게 술을 먹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땐 가중처벌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를 해서 감경을 한다 그 자체는 제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PC방 강승수 이제 김성수 김성수 사건을 보면 강서 PC방 강서 PC방 김성수 사건을 보면 그때 국민들이 한 100만 이상 청원을 했어요. 사실 전체로 치면 200만 정도 되는데 그랬죠. 왜 심신미약을 그냥 뜬금없이 감경하냐. 맞아요. 어제도 멀쩡했고 오늘도 멀쩡하고 내일도 멀쩡한 친구가 그냥 범죄 순간에 옛날에 과거에 알았던 질병 때문에 심신미약 받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국민의 청원이 있었고 그 부분을 국회가 받아줘서 지금은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무조건 감경해야 한다라고 필수적 나왔지만 지금은 임의적으로 그 사건을 보고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의 경우에는 주치 감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생겼고 또 형법도 개정됐잖아요. 김성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강력범죄의 경우에 이제는 술 먹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도 술 먹었다고 변명.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어랑리 사건에서도 뭐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 먹어도 기억 나잖아요. 나죠. 저는 난다고 생각하고 술 먹고 기억 안 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러니까 그 술 기억 안 난다는 건 블랙아웃 현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 근육의 힘도 다 풀리고 범죄 못하는 상황인데. 모르겠으면 저는 술 먹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범행을 부인하고 나는 기억하기 싫다. 가장 대표적인 핑계거리를 만드는 하나의 클리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성수 사건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사건 다들 기억은 하시겠지만 강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김성수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막 화내고 이러다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그 종업원을 참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과거에 그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저는 경찰과 검찰이 참 선제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판사된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에 재판을 하면서 그 사건시로 소급해서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판결은 2020년 만약에 10월에 지금 9월에 재판을 하면 범죄는 2020년 5월이나 4월에 있었던 그 시점으로 가면 사실 판사된 입장에서는 그 심신미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서 사정당국에서 이 김성수를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감정을 했는 거예요. 감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정신과 치료가 과연 정말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는 그 정도 사정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정신과의 어떤 그 경과에 비추어 봐서 심신미약은 아니다라고 그 수사 단계에서 그게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김성수가 재판 단계에서 자기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를 대비해서 이미 그 감정서를 받아 놓았으니까 훨씬 범죄 시간보다 가까운 시간에 정신감정이 되었고 그 정신감정이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이었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김성수가 다른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는 그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어떤 정신과에 관련된 국가 공인기관의 어떤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도 주장 못했고 2심에서도 주장 못했고 결국 30년 대법원에서 최종 30년 사실 상고기각이 됐기 때문에 3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게 강력범죄자들에게 만약에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나 상실을 인정해 준다면 자칫 정신과 질환이 있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정신과적 질환이 강력범죄의 원인일 수 있겠구나. 아닌데. 그렇죠. 이런 잘못된 편견을 또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했었어야 하고 이 강서피 씨방 김성수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1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사실 치료를 잘 받으면 전혀 문제 없는 어떻게 보면 감기와 동일한 정도의 어떤 정신질병이 그렇죠. 자꾸 중대 범죄에 그게 회자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색깔 입히기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딱 아마 청취자들께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늘 먼저 잘못된 사건이 있고 잘못된 판결이 있고 그 뒤에 양형 기준이 따라오는구나. 이거 어떻게 좀 바꿔서 선제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사실 지금도 양형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오늘도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당연히 양형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제가 버지니아 양형위원회에 갔을 때 그 버지니아 양형위원장이 했던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양형 기준은 바뀌어야 되는 기준이고 바뀌지 않으면 양형 기준은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양형 기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판사들도 원래 양형 이탈 사유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적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 그 판결문을 보니까 진짜 꼼꼼하게 적으시더라고요. 이게 양형 이탈 사유는 이렇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양형 기준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1년 단위로 묶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양형 인자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판사님들도 그냥 기존에 있는 양형 기준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양형 기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양형 인자를 적음으로써 살아있는 양형 기준.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정말 신뢰받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또 하나는 판사들께서도 그냥 대법원 양형 기준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할 게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를 보고 만약에 그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더 중형을 내릴 필요가 있으면 내리시고 아주 용기 있게 그 사유를 적으셔서 양형 기준이 변하는데 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범죄 재구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